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에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말이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를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은퇴하고 나서 산악회에 가입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복을 입고 나가서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답답해하던 남편이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 관리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등산화도 사주고 등산복도 새로 장만해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돌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예전엔 등산을 다녀와도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엔 나지 않던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산악회에서 누군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매번 같은 냄새가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민호는 향수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결혼 30년 동안 생일 선물로 향수를 사줘도 한두 번 쓰고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곤 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다는 게 어색했어요. 어느 날은 핸드폰이 울렸는데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은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친구들 이름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은정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게다가 여자 이름이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민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은정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죠?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냥 산악회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등산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산에 가는 거야? 응,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마치 설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정말 그냥 등산만 하고 오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무심했던 남편이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등산복도 새 걸로 갈아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을 다녀온 날엔 꼭 샤워를 길게 했습니다. 예전엔 대충 씻고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는 1시간 가까이 욕실에 있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남편이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오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작은 GPS 추적기를 주문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결혼 30년 만에 남편을 의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추적기가 배송되는 동안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계속 의심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어느 산에 갔어? 북한산 쪽이었어. 단풍이 정말 예뻤어. 산악회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응,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데도 은정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추적기가 도착했습니다. 동전만 한 작은 기계였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 토요일 남편이 등산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배낭 안쪽 주머니에 추적기를 넣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들키지 않게 해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추적기 신호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먼저 지하철역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 지하철역 근처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러웠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신호가 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등산을 하는구나 하면서 안도하려던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신호가 평소 산악회에서 가는 등산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얘기했던 북한산 주요 등산로는 분명히 다른 곳이었는데 추적기 신호는 깊숙한 산속 외딴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왜 그쪽으로 가지?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추적기 신호는 1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7시쯤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어땠어? 오늘 등산? 좋았어.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들떠 보였어요. 그리고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진하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추적기로 확인한 위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그냥 등산만 한 걸까? 그럼 왜 다른 곳에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 은정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뒤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어떻게 남편을 뒤쫓을지 계획을 세웠어요. 평소에 산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등산복부터 새로 사야 했거든요. 남편 몰래 인터넷 쇼핑으로 등산화랑 등산복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주 가는 그 산의 지형을 인터넷으로 미리 살펴봤어요. 추적기 신호가 머물렀던 그 지점을 지도에서 찾아보니 정말 외딴 곳이더라고요.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숲속이었어요. 왜 하필 그런 곳에 가는 걸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등산 준비를 했어요. 이번엔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등산복도 새 걸로 입고 나가더라고요.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재빨리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1시간 늦게 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추적기 신호를 확인하면서 남편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남편은 이미 산에 도착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산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산길이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추적기 신호를 따라 걷다 보니 점점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주요 등산로에서 벗어나서 작은 오솔길로 들어서는데 정말 조용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까 신호가 멈춰 있는 지점에 가까워졌어요.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 숨어서 앞쪽을 살펴봤는데 작은 공터 같은 곳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손을 맞잡고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60살 정도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20살 연인 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나무에 기대야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이구나.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그 두 사람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더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숲 더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면서 애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기가 어려웠지만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까지 봤어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만나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로 핸드폰 메시지에서 봤던 그 대화였어요. 그 여자가 바로 은정이라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나고 은정이라는 여자는 조금 더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보다 먼저 도착해서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는데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따져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녁 7시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땠어? 오늘은? 좋았어.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남편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저는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은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은정이라는 사람과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에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남편이 등산을 간다고 할 때마다 따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시간, 장소, 나누는 대화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그렇게 몇 주를 지켜보니까 그들의 패턴을 알 수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났고 두세 시간을 함께 보내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거짓말을 했죠. 등산이 즐거웠다. 날씨가 좋았다. 사람들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요. 어느 날은 남편 가방에 작은 녹음기를 넣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해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거든요. 그날 따라가서 지켜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정말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껴안고 손을 맞잡고 애정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젊은 연인 같았어요. 그리고 녹음기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니까 더 짜릿하지 않아? 그 여자는 절대 모를 거야. 당신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여자라는 게 바로 저를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30년을 헌신적으로 살아온 아내를 그 여자라고 부르다니. 그때 정말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모든 증거가 손에 있으니까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바로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며칠 밤을 새우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냉정하고 확실한 증거로 승부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내일 등산 여행을 가게 됐어.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등산 여행? 응. 산악회에서 1박 2일로 좀 멀리 가기로 했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아예 하룻밤을 함께 보내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어느 산에 가는데? 설악산 쪽이야. 단풍도 보고 온천도 들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습관들이 보였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자꾸 입술을 핥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알게 된 버릇들이었어요. 언제 돌아와? 내일 밤쯤. 조심해서 다녀와.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요. 저는 잠든 남편 옆에서 추적기를 확인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추적기로 확인해 보니까 남편은 설악산이 아니라 평소 만나던 그 산 근처의 펜션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 펜션을 검색해 보니까 커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도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펜션에 들어가더라고요. 둘이서 손을 맞잡고 행복한 표정으로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꾹 참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계속 시계만 봤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함께 자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에는 너무 화가 나서 베개를 꽉 움켜쥐고 울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울 거라고 생각 안 했던 남편이 이럴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오후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땠어? 등산 여행? 좋았어. 오랜만에 제대로 쉰 기분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상쾌해 보였어요. 마치 정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샤워하고 와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샤워하고 와.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욕실로 갔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찍어둔 사진들도 모두 꺼내놨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식탁 위에 펼쳐놨어요. 첫 번째 산속에서 만난 사진부터 어제 펜션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오래 씻었더라고요. 아마 다른 여자 냄새를 지우려고 했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먼저 앉아. 저는 그를 식탁에 앉혔어요.
남편은 식탁 위에 정리된 사진들을 보고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등산 정말 즐거워? 응, 뭐 그럭저럭. 설악산 경치가 어땠어? 좋았어. 단풍이 예뻤어. 사람들도 좋고, 응, 공기도 좋고, 은정이라는 사람도 좋아.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은정이가 누구야?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의 눈이 녹음기에 고정됐어요. 이게 뭐야? 듣고 판단해봐.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하니까 더 짜릿하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 여자는 절대 모를 거야. 이 부분이 나올 때 남편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건 뭐야? 당신이 어제 한 말이야. 그 여자라는 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몇 달 전 처음 만났을 때 산속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지난주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펜션에 들어가는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줬어요. 이것도 설명해봐. 남편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도희야, 이건 오해야. 오해? 목소리가 커졌어요.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오해라고? 그게 아니라 뭐야? 이 모든 게 합성 사진이라고? 녹음도 가짜라고?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그 여자라고 부르면서 오해라고? 도희야, 나는 바보처럼 믿고 있었는데 당신은 매주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잖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등산한다고 거짓말하고 설악산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대답해봐. 나한테 할 말이 없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그게 전부야?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답이 미안해가 전부야?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부인하려고 했지만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정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첫사랑? 대학교 때 사귀던 사람이야. 산악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첫사랑이라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이 아니라 그냥 옛날 감정이 되살아났어. 옛날 감정이 되살아났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나와의 30년은 뭐였던 거야? 도희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나는 바보처럼 믿고 있었는데 당신은 첫사랑이랑 재회해서 행복했던 거야?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야? 석 달 전부터. 석 달.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동안 나한테는 어떤 기분이었어? 집에 와서 나랑 밥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을 헌신적으로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도희야,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들켜서 미안한 거야.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본인도 정확히 뭐가 미안한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끝낼게. 은정이와는 완전히 끝낼게.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 정말 끝낼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 은정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야 해. 남편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은정의 집 주소를 찾아냈어요. 남편 핸드폰에 남아있는 위치 정보를 통해서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열어서 지도 어플을 뒤져야 했거든요. 최근 검색 기록을 보니까 주소가 여러 번 검색돼 있더라고요. 아마 은정의 집을 찾기 위해서였나 봐요. 그 주소를 메모해 둔 후 저는 직접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길에 정말 떨렸어요. 과연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집이었어요. 15층 건물의 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은정이 나왔어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에서 본 것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긴 했지만 주름이나 피로감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더라고요. 누구세요? 은정은 저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저 김도희예요. 당신이 만나는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어요. 저는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은정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어요.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 사진 같은 건 보이지 않았고 여자 혼자 사는 집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앉으세요. 은정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것들이었어요.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 봤죠?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산속에서 남편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은정은 그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몇 달 동안 지켜봤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당신들이 어디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사진은 펜션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은정은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룻밤 함께 보낸 것도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결혼한 남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네. 30년 된 부부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그럼서도 계속 만난 거예요? 은정은 대답을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저도 혼자였고, 혼자라고 해서 남의 남편을 빼앗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정은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민호가 먼저. 뭐라고요? 민호가 먼저 연락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남편 탓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누가 먼저 했든 상관없어요. 당신도 결혼한 남자라는 걸 알면서 응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완전히 사라지든가, 이 사진들이 당신이 다니는 등산 모임, 당신 가족들에게 전달되든가. 은정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가족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낼게요. 정말 끝낼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 번호를 찾았어요.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끝낸다고 말하세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어요. 민호 오빠. 은정아, 무슨 일이야? 저희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냥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됐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그 사람 근처에 오지 마세요. 만약 또 만나는 걸 알게 되면 이번엔 정말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네, 알겠어요. 산악회도 그만두세요. 네.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집을 나오면서 정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확실하게 정리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30년 결혼 생활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은정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은정이라는 사람 만나고 왔어. 남편의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은정이를 만났다고? 응. 직접 만나서 확실하게 정리했어. 도희야,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없었어? 그럼 당신이 확실하게 정리했어야죠. 남편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저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등산을 가지 않았어요. 토요일이 되어도 집에 있으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핸드폰도 저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고, 은정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잘못을 만회하려고 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녁도 만들어주고, 평소보다 훨씬 더 자상하게 대해줬어요. 도희야,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매일같이 사과하고 잘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도 어딘가 경계심이 생겼어요.
정말 진심일까? 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남편에게 의존적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몇 달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면서 제 안에 숨어 있던 강함을 발견한 거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포기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림 그리기가 그랬어요. 젊을 때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붓을 잡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그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림? 응. 예전에 하던 그림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취미를 갖는 것도 좋고. 남편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아마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집안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화실로 꾸몄어요. 오랫동안 창고에 박혀있던 물감과 붓들을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캔버스 앞에 앉아보니까 정말 설레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을 그려보자. 그런 다짐을 하면서 붓을 들었어요.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실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엔 손이 굳어서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예전 감각이 되살아나더라고요. 붓을 잡은 순간 20살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도 지치지 않을 만큼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언제부턴가 포기하게 됐었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남편과의 일로 상처받았던 마음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들고 붓으로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그 과정 자체가 치유였어요. 첫 번째 작품은 산 풍경을 그렸어요. 그 산은 남편과 은정이 만났던 바로 그 산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린 그림에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맑고 깨끗한 자연의 모습만 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과 맑은 하늘, 그리고 평화로운 산길을 그렸어요. 이제 그 산도 내 기억 속에서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렸어요. 두 번째 작품은 바다를 그렸어요. 젊었을 때 가족 여행으로 갔던 동해 바다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파란 바다와 하얀 파도, 그리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세 번째 작품부터는 좀 더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슬픔은 파란색으로, 분노는 빨간색으로, 희망은 노란색으로. 그런 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제 마음속 감정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림이 정말 예쁘다. 고마워. 예전보다 더 잘 그리는 것 같아. 오랜만에 그려서 그런가 봐.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제 인생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며칠에 한 작품씩 그려나가면서 점점 실력도 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제 그림을 보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도희야, 이거 진짜 네가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다. 프로급이네.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어.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재능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개인전을 열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도희야, 이 정도면 개인전 열어봐도 되겠는데? 개인전이라. 생각해보니까 정말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이었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처 작은 갤러리에 문의해 봤는데 정말로 개인전을 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품을 실제로 보고 싶은데 가져와 보실 수 있나요? 갤러리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후 제 작품 몇 점을 가져가서 보여드렸어요. 정말 잘 그리시네요. 감정이 잘 느껴져요. 개인전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석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개인전 열기로 했어. 정말 축하해. 남편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표정이었어요. 언제 하는데? 석 달 후쯤. 작품을 더 준비해야 해서. 정말 대단해. 꿈을 다시 찾았구나. 응.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말해.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 꿈을 응원해 준다니. 하지만 원망하고 있을 시간에 제 일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새로운 작품도 그리고 전시할 작품들도 정리하고 갤러리와 세부 사항들도 논의했어요. 작품 제목도 정하고 작품 설명도 써야 했어요.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개인전 홍보를 위해 포스터도 만들고 초대장도 제작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낼 초대장을 직접 써서 보냈어요. 모든 과정이 새로웠고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은정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고 생기도 없어 보였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옷차림도 수수해져 있었어요. 은정은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면서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다른 길로 걸어갔어요. 마치 저를 보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나거나 불쾌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인전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면들을 발견했어요. 조직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화가 김도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개인전 날이 다가왔어요. 갤러리에 제 작품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8점의 작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각 작품마다 제목과 설명이 적힌 작은 팻말도 붙어 있었고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개인전 오프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물론이고 갤러리를 찾은 다른 분들도 제 작품을 관심 있게 봐주셨어요. 정말 감정이 잘 느껴지는 그림이네요. 색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 바다 그림이 인상적이에요. 이런 칭찬들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남편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그려낼 줄 몰랐어. 고마워. 이제 진짜 화가가 됐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비록 우리 관계는 예전과 다르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개인전이 끝나고 몇 주 후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품 몇 점이 판매됐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니. 돈을 받고 제 작품을 판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기뻤어요.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의 바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림을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림이라는 새로운 꿈도 찾았고 제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도 발견했어요. 더 많은 작품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다음 개인전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갤러리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그려보고 싶었고요. 물론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예전과 다릅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평생 원망하며 살고 싶지도 않아요. 대신 저는 제 인생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3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화가 김도희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색을 섞고 붓을 들고 캔버스에 향하는 그 순간이 제일 설레어요. 그리고 그림이 완성됐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작품을 그려서 더 큰 전시회를 열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제 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